일장기 헌신으로 가득한 삶. 내 이름은 순자. 올해 68이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서 아들이 있는 도시로 올라왔다. 그땐 그게 효도받는 길인 줄 알았다. 도시의 아파트는 좁았지만 아들 얼굴을 매일 본다는 게 얼마나 좋던지. 며느리 지은이는 처음엔 상냥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하며 반찬도 챙겨주곤 했다. 그땐 몰랐다. 그 다정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어머니, 손자가 아직 어려서요. 유치원 가기 전까지 좀 봐주실 수 있죠? 그럼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걱정 말고 일 보러 가. 그렇게 시작된 잠시 봐주는 일은 6년이 넘게 이어졌다. 손자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빨래 널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은 어느새 내 몫이 돼버렸다. 어머니, 반찬이 좀 짠 것 같아요. 애가 짜게 먹으면 안 돼서요. 그래. 그럼 다음엔 좀 더 신경 써볼게. 며느리의 말은 늘 정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작은 가시가 돋았다. 이 집 살림은 내 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들 얼굴을 보면 그냥 참았다. 엄마, 요즘 세상엔 시어머니가 남이라잖아요. 괜히 며느리 일에 간섭하지 마. 지은이도 스트레스 많대. 남이라 그 말이 참 이상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나더러 남이라 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며칠을 맴돌았다. 남이면 내가 왜 이 집 살림을 하고 있지? 그래도 식구인데 식구면 같이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며느리 입장도 있겠지. 젊은 사람들 사는 세상은 다르다잖아. 그래서 용돈 한 푼 안 받고 손자도 봐주고 명절에도 음식 다 하고 아플 때도 티 안 냈다. 그게 어른이니까, 그게 시어머니니까. 여행 갈 때면 나는 늘 집을 지켰다. 어머니는 더워서 힘드시죠? 이번엔 쉬세요. 그 말이 고마워서 웃었지만 돌아서면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냉장고 문에 붙은 가족 사진 속에서 나는 늘 뒤쪽 구석에 서 있었다. 나도 가족인데 왜 자꾸 나는 빠지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며느리는 묻지도 않았다. 어머니, 요즘 친구분 안 만나세요? 그럴 나이가 어디 있니?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지만 속은 점점 공허해졌다. 순자는 그저 가족이 함께 웃는 게 좋았다. 며느리가 웃으면 안심됐고 손자가 뛰어놀면 행복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언제부터 가족에서 남이 되었을까? 그 질문이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장 며느리의 말, 그리고 외로움. 그날도 평범한 여름 아침이었다. 손자 도시락을 싸고 이불을 털고 며느리 옷을 다려놓았다. 그런데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좋지. 오랜만에 쉬어야지.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로요. 아범도 일 바쁘다고 못 쉬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이번엔 같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나도 비행기 타본 지 오래됐는데. 어머니는 더운 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애도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끼리만 좀 시간을 보내보려고요. 그 말 들을 땐 그냥 그런가 싶었다. 그래, 젊은 사람들끼리 여행 가는 게 좋지. 그런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이 저절로 젖었다. 다음 날 지은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다. 택배 상자가 도착하고 캐리어에 옷이 차곡차곡 쌓였다. 냉장고 반찬통에 스티커가 붙었다. 어머니용 반찬. 마치 나를 위해 남겨진 것이 아니라 먹을 거리만 챙겨두면 된다는 표시처럼 느껴졌다. 이게 가족이지 그래, 가족이긴 하지.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이렇게 추운 거지? 여행 전날 밤 민수가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내일 여행 잘 다녀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그래, 잘 다녀와라. 손자 수영복은 챙겼니? 응. 엄마, 지은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요. 요즘 힘들대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그냥 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아들은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며느리를 지켰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와 손자는 여행을 떠났고 집엔 나 혼자 남았다. TV를 켜니 바닷가 풍경이 나왔다. 좋겠다. 저기 제주도인가?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SNS 알림 하나. 며느리의 계정이었다. 지은의 SNS 글. 우리 가족 여행 중 해시태그 제주도 해시태그 행복한 시간. 사진 속에는 아들, 손자, 며느리. 모두 웃고 있었다. 그리고 댓글 하나가 달렸다. 댓글. 시어머니는 안 가셨나 봐요? 지은의 답글. 시어머니는 남이라서요 히읗이으.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남이라서요. 그 문장이 내 가슴을 베었다. 남이라서요. 그래, 나도 이제 남이구나.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냥 머리가 멍했다. 식탁 위 반찬들이 낯설고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이 어색했다. 나는 그 사진 속에 없었다. 내가 왜 여태까지 이 집을 지켰을까? 누구를 위해,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은 여전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반찬 다 드셨어요? 다음엔 또 해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남긴 통장, 땅 문서, 예금 증서. 손끝이 떨렸다. 그래, 이젠 나도 정리해야겠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매일 은행에 들렀다. 집도 땅도 적금도 하나씩 정리했다. 누구 모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이 날 남이라 한다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남이라 불린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젠 나만의 이름으로 살아갈 시간이다. 3장 전 재산 정리 그리고 결심. 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하다. 평생 함께했던 가족이 남이라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동안 쌓아온 정이 송두리째 무너진다. 그날 이후 순자는 하루하루를 낯선 사람처럼 살았다. 아침마다 손자의 밥을 챙기던 손길이 멈췄고 냉장고 반찬은 점점 줄었다. 대신 서랍 속 서류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이제는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야지.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민수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순자로. 그날 순자는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예금, 시골 논밭, 그리고 도시의 작은 집. 은행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통장 제 명의로 다 정리해 주세요. 새로 만들 거예요. 제 이름 하나로요. 은행 직원. 전부 현금화 하시겠다고요?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이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고요. 며칠 동안 순자는 은행과 부동산을 오갔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남의 집에서 눈치 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걸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순자는 결심했다. 이 집도 정리해야겠다. 낡은 장롱 속에 숨겨둔 옷가지며 앨범들을 꺼냈다. 아들의 돌잔치 사진, 며느리 결혼식 사진, 손자의 첫 유치원 사진. 모두 하나같이 가족의 역사였지만 그 속엔 단 한 장, 나 혼자 찍은 사진이 없었다. 참 웃기지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없는 사진뿐이라니. 그날 밤 순자는 편지 한 장을 썼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박또박했다.
민수야, 내가 어릴 땐 내 품이 세상 다였지. 근데 지금은 내 세상이 너무 넓어서 내가 설 자리가 없더라.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닐지도 몰라. 시어머니는 남이라 했지. 그래, 맞아. 이제 나도 남이 될래. 대신 남이 되더라도 초라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내 이름 순자로 살 거야. 나 걱정하지 마라.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란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 옆엔 집 열쇠를 놓았다. 이제 이 집은 내 자리가 아니야. 순자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시외로 향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어지고 마음속엔 오래 묵은 짐이 조금씩 내려앉았다. 버스 안. 이제 시작이야. 누가 나를 남이라 불러도 괜찮아. 나는 내 편이니까. 버스 창가로 새벽 햇살이 비쳤다. 순자는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모든 걸 뒤로 한 채 남편과 함께 살던 시골 근처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그 바다, 언젠가 저 바다 근처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면 좋겠다. 했던 소원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 이제 그 꿈을 이룰 때가 왔네. 순자는 마을에 작은 빈집을 하나 구했다. 벽은 허물어져 있었지만 창문 너머 바다가 보였다. 여기면 돼. 그녀는 직접 청소를 하고 페인트 칠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엔 별빛 아래 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이상하게도 그 맛이 눈물 나게 좋았다. 순자는 그곳에 자신만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차릴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집.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한 쉼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녀의 눈빛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이제 더는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나로 사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사장 제2의 꿈 사이다 같은 인생. 바다는 언제나 새로웠다. 같은 파도는 한 번도 없었다. 나도 그랬다. 이제 매일이 처음이었다. 순자는 바닷가 마을의 작은 언덕에 있는 집을 직접 고쳤다. 벽지 대신 흰 페인트 칠을 하고 낡은 문에는 손수 해바라기 문패를 달았다. 그리고 간판 하나를 걸었다. 바람이 쉬어가는 집. 그래, 이제 여긴 내 집이다. 내 이름으로 세운 첫 집. 하루하루는 고단했지만 즐거웠다. 아침이면 직접 커피를 내리고 낮엔 마을 사람들과 시장을 다녔다. 밤이면 여행객들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여기 밥 진짜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그냥 정성이지요. 내 손맛이 가족을 지켜줬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젠 그 손맛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도 순자는 스스로 놀랐다. 이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그저 한 시절이 지나갔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다. 게스트하우스엔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렀다. 퇴직 후 여행 중인 노부부, 도시의 번아웃으로 쉬러 온 젊은이, 그리고 혼자 떠난 아줌마 한 분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요.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럴 때 있죠. 가족이 가까우면 따뜻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데워서 지치기도 해요. 그 대화를 듣던 여행객이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은 가족 생각 안 나세요? 순자는 잠시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그럼요. 근데 이젠 미련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사니까요. 어느 날 라디오 PD가 찾아왔다. 지역 방송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사장님, 처음에 어떻게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글쎄요, 남이라 불렸던 그날이 시작이었죠.
그때는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덕분에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시어머니라는 이름 미련 없으세요? 없어요. 이젠 그 이름 말고도 부를 이름이 많아요. 사장님, 친구, 이모, 선생님. 하지만 제일 좋은 이름은 그냥 순자 씨예요. 그 대답에 PD가 미소 지었다. 순자도 웃었다. 그 웃음엔 후회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 있었다. 밤이 깊었다. 모닥불 앞에 앉은 순자는 바다 쪽으로 잔을 들었다. 이젠 내가 내 식구다. 내 마음, 내 시간, 내 삶. 남이 아니라 나는 나의 편이다. 그 순간 멀리서 파도가 소리쳤다. 마치 순자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하는 듯 했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민수. 짧은 편지였다. 엄마, SNS에서 인터뷰 봤어요. 엄마 얼굴이 그렇게 밝은 건 처음이에요. 미안해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겠어요. 시간 괜찮으면 손자랑 함께 엄마 보러 가도 될까요? 순자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두었다. 그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래, 올 테면 와라.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서 기다릴 거야.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가족으로 태어나지만 결국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오랜 세월 시어머니였고 아내였고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나 자신으로 산다. 내 인생의 두 번째 봄, 이름 없는 자유가 내게 왔다. 시어머니는 남이라며 그 말이 내게 상처였지만 이젠 그 말이 내 날개가 되었다. 남이 되어서야 나는 나로 살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이라며 어느 어머니의 두 번째 봄 마칩니다. 엄마를 지켜라 쌍둥이 육아 전쟁. 1막. 쌍둥이의 탄생, 그리고 무너지는 몸. 결혼 3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다. 두 생명이 내 품에 들어왔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행복은 잠시였다. 제왕절개 후 아직 실밥이 남아 있었고 손목은 밤마다 저리고 허리는 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둘이 번갈아 울고 기저귀는 쌓여갔다. 퇴원 후 3주 만에 이 아파트 대출금만 아니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140만 원. 남편의 월급만으론 빠듯했다. 결국 출산 3개월 만에 복직했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채 아침엔 쌍둥이 젖병을 씻고 낮엔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밤엔 다시 수유. 하루가 아니라 전쟁이었다. 딸라, 엄마 나 혼자선 안 되겠어. 제발 와줘. 엄마 그래, 괜찮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가 갈게. 엄마가 집에 도착한 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첫 순간부터 공기가 묘했다. 이막. 엄마를 도우미로 만든 사람들. 엄마 그래, 괜찮아. 우리 딸 왜 이렇게 야위었어. 딸라, 엄마 미안해. 이렇게 불러서. 쌍둥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날 저녁 남편은 마치 도우미가 온 줄 아는 듯 말했다. 사위 장모님, 젖병 좀 데워주시고 옷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세탁물도 찾아서 정리해야 하고 오늘 저녁 준비도 부탁드릴게요. 엄마 그래, 알았네. 네, 금방 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엄마는 쌍둥이를 안고 젖병을 씻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그날 집안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시어머니 애들 돌보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집이 이렇게 어지럽다니 정말. 딸라, 어머님 잠깐만요.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 어머, 내가 애들을 어떻게 봐. 요즘 허리도 아프고. 어머, 사돈 죄송해요, 하하.
그 웃음 뒤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사위 장모님, 그거 조금만 더 익혀서 다시 데워주시겠어요? 엄마 그래, 조금 더 익혀줄게. 엄마의 손은 느려졌고 허리에는 파스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다. 산막. 터지는 눈물과 단호한 결심. 쌍둥이를 재우며 회의에 참여했다. 몸은 무너지고 정신은 가루처럼 흩어졌다. 그날 저녁 결국 일이 터졌다. 장모님,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시킨 대로 안 하셨잖아요. 에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 미안하네. 다시 할게. 시어머니, 집이 이렇게 어지럽고 음식 맛도 없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하지? 그때였다. 장모님, 젖병 또 안 데우셨네요. 세탁물도 아직이시고요. 아니, 깜빡했네. 지금 당장 할게. 사돈, 정신 좀 차리셔야겠어요. 그만들 하세요. 엄마는 하루 종일 쌍둥이 돌보고 밥하고 빨래까지 하세요. 이게 사람한테 할 짓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쌍둥이가 울며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다. 괜찮아. 울지 마라 우리 애기들. 그날 밤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로 했다. 남편이 시킨 일, 시어머니의 말, 엄마가 해낸 일 모두 남겼다. 사막. 엄마를 지키는 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엄마는 도우미가 아니세요. 쌍둥이를 돌보며 힘든 몸으로 집안일까지 다 하셨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잘 들어 앞으로도 이러면 엄마는 집에 보내고 당신이 애들 다 봐. 어머니도 함께요. 이혼하고 쌍둥이 둘 혼자 키울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됐다, 딸아. 이제 됐다. 아니요, 엄마. 이번엔 내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그날 이후 남편은 주말마다 젖병을 씻었고 시어머니도 집에 자주 오시지 않고 오셔도 잔소리는 안 하셨다. 엄마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우리 딸. 엄마, 그동안 너무 죄송해요. 엄마는 아이들 돌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어린이집과 격일 도우미를 필요할 때마다 부르고 남편과 내가 함께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을 때 한 번씩은 엄마나 시댁 찬스를 쓸 때도 있지만 사랑은 때로 단호해야 한다. 존중 없는 사랑은 상처만 남기지만 단호한 지킴은 가족을 다시 숨쉬게 만든다.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와 존중을 잊지 말자. 특히 가족이라도 존중 없는 요구는 상처가 된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란다. 평생 준 게 죄가 된 세상, 이제는 나를 위해. 일막. 평생 가족을 위해 산 여자. 나는 올해 72이에요. 남편이 떠난 지는 20해가 넘었고요. 그동안 가족 위해 산다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죠. 아들, 며느리, 손주들.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설 명절, 차디찬 밤에 나는 그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전이 남아 있었고 TV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저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의 끝에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뜻이 숨어 있단 걸 나는 알았어요. 그렇게 평생 집이라 부르던 곳에서 그날 밤 10시 나는 나왔습니다. 이막. 버려진 밤, 차가운 길 위의 결심.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조용히 내렸고 손끝은 시렸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저 하늘만 멍하니 바라봤죠.
나는 늘 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차곡차곡 모은 돈,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까지 모두 아들을 위해 썼죠.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그리고 손주 학원비까지. 어느 날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사실 거래? 그 말에 대답하는 아들의 낮은 목소리. 조만간 얘기해야지, 우리도 힘들잖아.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불편해진 자리처럼 느껴졌죠. 명절 저녁 식탁 위는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을까요?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숟가락을 들었다 내려놓았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었구나. 식사 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어요. 작은 옷 몇 벌,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손가방 하나. 그래, 이젠 됐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집을 나왔어요. 산막. 전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3달쯤 지났을까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어요. 낡은 전기장판 하나, 혼자 끓이는 라면 냄새.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편해졌어요. 그날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 남겨둔 서류 뭉치. 그때는 그냥 종이 쪼가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말이 이건 지금 가치로 18억 원이 넘습니다. 전부 어머님 명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떠나며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게 이제서야 나를 지켜준 거였죠.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시골집을 하나 얻었어요. 마당에는 국화를 심고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열었죠.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면서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처음으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TV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자, 주가 폭등 20년 전 소액주주들 대박. 그 뉴스를 보고 아들과 며느리가 놀랐다고 하더군요. 저거 어머니 이름 아니야? 며칠 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허둥지둥 나와 말했죠. 엄마, 그건 가족 거잖아요. 다 같이 쓸 돈이지. 엄마 혼자 쓸 게 아니잖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다 같이 썼지. 너 학교 다닐 때, 결혼할 때, 그땐 내 못 안 챙겨도 괜찮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남았단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적으로 전부 어머님 명의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죠. 나는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게 어쩌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사막, 나를 위한 인생의 시작. 이제 나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침마다 커피를 내립니다. 커피 향이 천천히 퍼져나갈 때면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시간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요. 창밖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어요. 매일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나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며느리도 손주들도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죠. 가끔은 그들이 보낸 사진을 봅니다. 손주가 자라 중학생이 되었더군요. 그 아이의 미소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젠 그 미소를 보면서도 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은 주는 거라 배웠어요. 그래서 평생 주기만 했어요. 가끔은 너무 많이 줘서
내가 사라진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나를 아끼는 것도 사랑이다.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이제 내 삶에는 의무가 없어요. 누구 밥상을 차릴 필요도, 누구 눈치를 볼 이유도 없어요. 대신 매일 새벽 나를 위해 밥을 차립니다. 작은 그릇에 김 한 장, 된장국 한 숟갈,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올 때면 그 빛 속에 젊은 날의 내가 보여요. 아들 책가방 챙기던 나, 남편 도시락 싸던 나. 그 시절의 나는 참 강했어요.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수고했어. 참 잘했어. 이제 조금만 쉬어도 돼.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마을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다시 젊어집니다. 가끔은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셔요.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주름진 대신 눈빛이 깊어졌다는 걸 느껴요. 그게 좋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단 말을 너무 오래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아요. 그 말을 수백 번 하던 내가 이제는 나에게 말합니다. 이젠 정말 괜찮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진짜 시작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해가 저물면 작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봅니다. 별 하나, 달빛 하나. 그리고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젠 괜찮아, 순애야.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야.